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나와 있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가 있잖아요. 이걸로 공부를 할 건데, 칠판 봐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개공. 자, 매매가 1억에 이루어졌다. 공부하기 편하게 1억을 할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이 파는 사람, 매수인.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계약금 넘어가겠죠. 한 1,000만 원, 중도금 한 4천, 나머지 잔금 5천을 주기로 했다고 계약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매도인이 계약금하고 예를 들어서 중도금까지 뭐 받아먹고 이중 매매하고 도망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에게 이중 매매하고.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을은 뜻하지 않게 소유권도 넘겨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기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 공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계약금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예치 공고제도입니다. 공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한 달에서 의무적으로 예치할 의무도 없어요. 거래 당사자는. 그래서 이제 이 공고할 수 있다. 이게 임의적 사항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개공 명의로 예치했다고 가정해보래요. 5천. 은행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예치 명의자 알아야 돼요. 어느 명의로 예치가 가능해요? 예치 명의자는 누구 명의로 가능하다? 개공 명의로도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 대통령이 정하는 자야 다 금융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의해야 될 건데 개공 그러면 매도인 명의는 됩니까? 매수인은 그러면 어차피 3자이죠. 소공 보조는 안 돼요. 개인은 오로지 누구만? 개공만. 그럼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머릿속에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이해해갖고 풀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를 해야지 문제가 풀려요. 자, 은행법상 뭐다? 은행. 또 공제사업자. 또 신탁업자. 또 보험회사. 또 채신관서. 또 전문회사. 계약금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두 문자로 공부하라 그랬죠? 어떻게 한대? 은, 공, 신, 보, 채, 전. 이렇게. 자, 은공신, 보채전. 자, 어떻게 한다?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해보세요. 집에 갈 때도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여기 올 때도 은공신, 보채전. 되게 쉽죠? 그럼 은을 내어놨는데 은이 뭐예요? 공이 공제사업자, 신이 신탁업자, 보가 보험회사, 채가 채신관서, 채니 전문회. 자, 두 문자는 그게 단점이잖아요. 외워놨는데 뒤에 뭐가 붙어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두 문자로 공부할 때는 항상 뒤에 뭐가 있는가를 한 번씩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두 문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자, 그 다음에 예치 기관. 어느 기관에다 예치한다 그랬어요? 자, 금융기관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공제사업자, 또 신탁업자 등입니다. 등.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험회사, 채신관서가 들어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명의자하고. 그래서 순서도 내가 맞춘 거예요, 일부러. 순서로 그래서 일부러 맞춘 거라고. 그래서 금, 공, 신, 등 이렇게 해보세요. 듣다 보면 암기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 대상금은 계약금만 H할 수도 있어요. 중도금까지 잔금까지 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죠. H 대상금 일부만 할 수도 있고 전부 할 수도 있다고. 자,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까지? 거래계약 완료입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요? 이행 완료.
그러니까 뭐 등기까지 다 넘어갈 때까지 이때까지 예치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것은 뭐 머릿속에 가볍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예치해 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누구 명의로? 이거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칙, 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하라. 거래 안전보장을 위해서 약정하라 이거고, 두 번째가 개공은 자기가 관리하는 예치금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럼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 돼?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 써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금액만큼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보험,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또 공제에 가입하든 또 공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여기서 각종 증서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4번을 누구에게 건네줘야 돼? 거래 당사자. 이거 쌍방입니다. 이거 보험증서는 양쪽에 건네주고, 자, 그죠?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개공이 못 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끔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거죠.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보험까지 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의무잖아요. 그럼 위반하면 제재가 있겠어 없겠어? 있죠. 분리해서 관리하라는데 안 하거나 동의 없이 인출하지 말라는데 해버리거나 보험 안 들면 업무정지? 강력 주장하십니까? 확실해요? 아까 틀렸는데? 이번에 맞을 수 있다? 예, 업무정지 맞아요. 무슨 정지? 업무정지. 모르면 뭘 찍어야 돼? 업무정지. 업무정지 찍어야 돼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여기서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사전수령이 있는데, 자, 원래 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매도인이 받아야 할 돈이죠. 받았어요. 지금 은행에 예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보증서 발행기관이 있어요. 이 보증서 발행기관이 있는데, 여기하고 보증계약을 맺습니다. 보증계약을 맺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증서 발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가 있어요. 금보험입니다. 이 보증서 발행기관도 여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발행해줘요? 보증서를 발행해줘요. 보증서. 그러면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시하고 이 예치된 금액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자, 예치 기관에게 제시할까요?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할까요? 강력 주장하십니까? 우리 여기는 왜 대답 안 합니까? 여기는 왜 대답 안 해? 예치? 명의자입니다, 명의자. 이게 시험 자주 나와요. 이게 명의자는 개공도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될 수 있죠. 그럼 여기 제시 찾아서 건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H 기관에게 제시한다면 틀려버려요. H 명의자. 이거 시험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봐서요. 그럼 일단 5천 찾아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천 찾아갔어요. 예치된 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잔금,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잔금 5천 받으면 1억 다 받은 거죠. 그럼 소유권 넘겨주면 돼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찾아갔는데 중도에 계약이 해지돼 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럼 여기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쓰려고 찾아간 거잖아요. 돈이 없어. 그런 경우에 이 보험회사에서 대신 우리가 지급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 보증서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안전장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못 돌려받으면 보험회사 돌려받으니까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까지 보증해 줄 것이며 언제까지 해줄 것이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직접 제시한다 그랬어요. 예치 명의자. 이걸 사전 수령제도예요. 무슨 수령? 아, 이 말이다. 그래서 이제 금부하고 예치 명의자 이 두 가지 말면 여기서는 절대 안 틀려요. 문제 낼 것도 없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끝나고 딱 하나 남았네. 여기서 다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 예치하는 데도 교통비가 들어갈 수 있고 예치 비용, 예치 수수료 할지 이런 게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비용은 취득 쪽에서 받을까? 이전 쪽에서 받을까? 둘 중 하나겠죠.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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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취득을 해야 합니다. 취득을 해.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드릴게요. 자, 41페이지 1번 예치 공고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예치 명의자 개공 가능하고, 자, 개공 옆에다가 적으세요. 매도, 거래 당사자 X, 소공 X, 보조원 X 적으세요. 자, 개인은 오로지 개공만 됩니다. 매도인도 안 되고, 매수인도 안 되고, 소공도 안 되고, 보조원도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자, 은행에서 은,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에서 신, 보험회사에서, 채신관서에서, 전문회사에서 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은공신, 보채전. 집에 갈 때도? 계단 내려갈 때도? 설거지 할 때도? 은공신, 보채전. 봐, 되게 재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에서 금,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 신 등. 금, 공, 신 등입니다. 자, 예치기관은 거래계약 완료를 해서 이행 완료를 해요. 이행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예치 대상금은 셋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자, 보증서 발행기관 사전 수령할 때 금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요. 자, 그러면 3번 사전 수령이 나와 있는데, 읽어갈 테니까 체크 하는 데만 하세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 내용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사 가로로 묶어서 이게 금보입니다. 보증서 발행기관 금보.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 발행하는 보증서 몇 줄 누구에게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다? 예치 명의자 동그라미 예치 기관 X라고 적으세요. 그 밑에도 예치 기관 X, 예치 명의자입니다. 네, 시험에 예치 기관이라고 자주 출제가 돼요. 예치 명의자. 사전 수령이요. 사전 수령은 두 가지 말면 돼. 금보하고 예치 명의자. 그 두 가지 말면 문제 낼 것도 없고 틀리질 않습니다. 그거 두 가지만 주의를 해주면 절대 안 틀려요. 자, 그 다음에 DP 넘어가세요. 4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된 경우 특칙 있죠? 자, 양가로 1번 제목만 밑적으세요. 안전보장을 위한 약정을 하라.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두 번째 줄 밑적으세요.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동의가 있으면 인출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네. 자, 이것도 의무.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자, 두 번째 줄 후단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로 묶어서요. 이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기 7판에서 5천 정도 보증보험 공개 가입하는 공탁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이 거래 당사자가 핵심이에요. 관계증서 4번을 교본에 전자문서 제공하라. 자, 그러면 이 보험증서 관계증서 4번은 일방에게 교부한다는 거요. 쌍방.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업무정지 적으세요. 이 셋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업무정지. 셋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업무정지 들어가구나. 그 말이구나. 그쵸? 그 말. 저 말이 아니라 그 말. 됐죠?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중개 보수하고 실비. 이제 보수 실비 파트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시험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두 문제 정도. 이제 보수 개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이 청구권.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 있잖아요. 행사 시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칠판 봐보세요. 이 건물 한 채를 개공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자,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럼 알았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걸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상대방 찾아가지고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럼 보수청구권은 발생은 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는 겁니까? 거래계약 체결할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청구권, 보수를 받아낼 수 있는 권리. 둘 중 하나겠죠. 여기는 중개계약, 거래계약, 거래계약. 자, 여기는 중개계약, 그러면 거래계약, 중개계약. 아, 좋았어요. 우리 저기 중개계약. 중개계약입니다. 발생 자체는 이때 발생을 해요. 이때 발생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분필이 잘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것이. 그래서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이거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 구별하라 그랬어요. 발생 자체는 중개계약.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보수 청구권 자체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거래 끝나기 전에 이 청구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뭐 이 개공 채권자가 청구권 자체를 압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개계약 시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 자체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 자체는 거래계약. 흔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행사 요건은 4가지가 충족돼야 돼. 3가지 또는 4가지. 봐보세요. 일단 돈을 받아내려면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계약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계약 기간을 정했으면 계약 기간 내 거래가 끝나줘야 되고, 네 번째 개공 중개행위하고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 없으면 보수 못 받으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칠판 보고 있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개공이 중개를 했는데, 이 거래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개공은 보수 받아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보수 받아낼까요? 못 받아낼까요? 두 가지죠. 누구 잘못 때문에? 개공이 고의나 과실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될 수도 있어 없어? 보수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이 하자가 있냐 없냐 제대로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담보 책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야, 하여튼. 개공. 그럼 보수 못 받아. 손해가 발생하면 뭐까지 해야 돼? 손해배상까지 별도로 져야 돼요. 근데 이건 개공이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갑하고 을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보수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받아내요. 이것도 예를 들면 개공은 계약 끝내줬거든요. 그럼 중개가 완성이 됐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도금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하라고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 지급하잖아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채고하고 나서 해제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건 이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개공은 잘못이 있어 없어? 그래서 개공 끝내준 거죠. 완성이란 말이 거래계약 끝내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그럼 을이 잘못해갖고 보수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받아? 양쪽에도 받아요? 을한테만 받아? 양쪽에서 받는 거예요. 개공은 다 자기 할 일 끝내준 거잖아요. 각각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양쪽에 다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론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밑쪽 얻을게요. 청구권의 행사 요건, 양가를 봐 행사 요건 밑쪽 오세요.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2번,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3번, 계약 기간 내 거래가 성립돼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이거 총 해야지 받아내고, 양가 2번, 발생 시기 동그라미 제목에서. 무슨 시기?
그러면 적은 것으로 뭐랬어요? 중개계약시. 그래서 발생 자체는 중개계약. 그 옆에다 적어.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이라고. 이제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 그럼 이제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도표 오른쪽 특징 있죠? 특징. 그 두 줄 적으세요. 이미 중개계약할 때 발생했기 때문에 거래계약하기 전에도 보수청구를 뭐 할 수 있다? 양도 동그라미, 압류 동그라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권리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개공 채권자가 청구권 자체를 압류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멸 동그라미 개공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가로를 묶으세요. 개업공인 고의 과실로 이거 중요해요. 무효 취소해되면 소멸한다고 나와 있죠? 소멸한다 밑줄.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 사정 동그라미. 이때는 보수 청구할 수 없어 있어요? 있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항상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이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은 틀리다. 이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은 틀려요. 누구 사정 때문에 해제가 됐냐. 이거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 중개보수 범위 또는 한도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이 보수 파트는 중요한데 내가 칠판에 다 판서를 하고 책 받을게요. 자, 중개보수 한도 범위 받을게요. 이것은 주택하고 주택 외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죠. 주택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돼 있죠. 그러면 시도할 때 시는 어떤 시를 말합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 별도 말이 없더라도 도가 따라붙으면 특별시 광역시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요율이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0.9% 이내. 임대차 등은 0.8. 상한 요율은 알고 있어야 돼요. 등 속에는 뭐가 들어요? 등 속에는. 이 등 속에는. 권리인데 어떤 권리? 전세나 저당 이런 거. 전세나 저당 다 0.8이에요. 자, 그러면 시도마다 요율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요? 중개사무소. 남양주, 그래요. 남양주시.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이 물건이 주택이잖아요. 주택은 서울 강남에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조례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기도 조례. 시도니까 경기도 조례가 되지. 경기도 조례표 보수 요율표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서울시. 그럼 이게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보수 받아야 돼요? 서울 걸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돼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요? 사무소 소재지. 그럼 뭘 걸어놓고? 경기도 조례 놓고 이거 걸어놓고 서울 중개하든 부산 걸 중개하든 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율이 같으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거 걸어놓고 어떤 물건 중개하든 받으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하나 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없어요? 법인 개공은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을 수 있죠. 주사무소는 서울 종로입니다. 나 1년간 주사무소 종로만 했어요. 분사무소는 남양주.
자, 그 다음에 주택인 물건은 강남. 자, 그럼, 아니, 강남 다른 데 할게요. 대전으로 할게요. 뭐, 대전 중구.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가 있어요? 주사무소 서울 특별시 조례표가 있을 거고, 여기는 경기도 조례표가 있을 거고, 여기는 대전 광역시 조례표가 있을 거고, 그럼 이거 요일이 다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준해서 보수를 봐줘야 되고요? 네? 무조건 분사무소? 아니요. 중개했던 사무소. 그러니까 남양주 분사무소 중개했으면 경기도 조례표를 따르고, 주사무소인 종로에서 중개했으면 서울시를 따르고, 경기도는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러면 분사무소가 또 저기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어디? 부산. 그래. 부산 해운대가 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조례. 거기서 중개했으면 중개했던 사무소요. 근데 이제 왜 이게 틀리기 쉽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전부 다 주사무소로 배워왔죠. 복습할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로 간다? 주된사무소. 분사무소 이전도? 분사무소 휴폐업도? 분사무소 쓸 인장도? 주된사무소. 분사무소 업무정지 내리는 관청도? 저 다 주된사무소 배웠어요. 근데 주택중개보수는 중개했던 사무소요. 주사무소 중개했으면 주사무소. 분사무소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물건은 무조건 아니고. 여기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외로 들어갈게요. 외의 중개대상물이 구체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상가, 또 토지, 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죠? 자, 오피스텔은 주택 원래는 A죠? 근데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요일이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랬죠? 상한여율은 0.95. 이 범위 내에서 뭐요? 협의. 의뢰인과 개공하고 협의. 그럼 0.5로 협의하면 0.5가 되겠죠? 그러면 주택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요율 차이가 뭐야? 임대차. 이 주택 임대차는 0.8을 절대 못 넘어서거든요. 근데 토지 상가 임대차는 0.9야. 그러니까 토지는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0.9까지 받아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상가도 마찬가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주택에 같은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요율이. 그래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보수 요율 및 한도협회 명시해서 더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상가는 0.7만 받겠다. 토지는 0.7만 받겠다. 그래 놓고 0.9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 그거 중요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오피스텔 같은 건 별도로 공부하라 그랬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도 있죠.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추면 매매 교환은 얼마? 0.5. 이것은 머릿속에 그냥 넣어야 돼요. 문제가 제시되지 않아요.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이 요율을 내고야 되고 0.4. 그러면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주택 외니까 얼마? 0.9 범위 내에서 협의. 의뢰인하고 개공 협의해서 결정한 요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하고 밑쪽으로 갈게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건물. 자, 이것은 복합 건물. 주로 상가를 밑으로 써야지 되겠죠? 그래야 영업이 되니까. 그럼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보수 계산할 때 주택을 놓고 계산해야 돼요? 주택 외인 상가를 놓고 계산한다. 무슨 비율? 면적 비율입니다. 자,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커버리면 주택으로 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라야 되겠죠? 주택보다 뭐가 커버리면? 상가가 커버리면? 주택 외엔 상가로 봐서 협의죠? 그러면 같으면. 자, 1번 주택, 2번 상가, 3번 각각. 똑같다. 면적이 똑같아. 주택으로 봐? 확실해? 정말로? 후회 없이? 영원히? 같아도 주택으로 보여. 왜? 이게 주택 면적 2분의 1 이상이라 표현하거든요. 근데 2분의 1 미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같아도 주택. 같아도 주택.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끝. 밑쪽으로 갈게요. 자, 거기 43페이지 큰 2번 보수 범위 한도 나와 있죠. 1번 주택은 국토교통 기억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조례 동그라미.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근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A 매매기간은 얼마? 0.9. 임대차는 0.8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물건 소재, 물건이 주택을 말하죠. 여기서는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다르지만 뭘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 A 앞쪽에 사무소 소재지 동그라미. 이걸 기준 시도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B 보면 어디서 중개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분사무소. 깔려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 시도조례요. 만약에 주된 사무소 중개 행위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분사무소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 시도 조례라는 거예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나와 있어요? 자,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근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쌍방을 갖고 볼 때 거래금은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0.9 동그라미 상호 협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디귿 개공은 주택 외의 동그라미 있어요. 외의 거기 동그라미 있어야 돼요. 보수 요율을 보면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보수 요율 한두 배 명시하고 더 받아서는 안 된다 나와 있죠. 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 외에서 나온다. 그게 중요해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 주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3번 복합 건물 나와 있죠. 예. 주택 면적이 얼마이다. 이상이다. 또 이상은 같은 것까지 들어가. 같은 것까지. 주택 쪽이 이상이다.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같은 것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주택을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도 조례고. 미만 동그라미. 주택 2분의 1 미만은 주택 외의 물건은 규정을 따른다. 그럼 협의죠, 협의? 예, 복합 건물.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기억 요건을 갖췄다. 요건을 갖췄다. 이 말은 전용 면적 얼마? 이하입니다. 이하. 그러니까 85까지도 요건을 갖춘 거예요. 이하는 85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밑줄 전용 입식부엌 밑줄, 수세식 화장실 밑줄, 뭐 다 갖췄을 때, 다 갖추면 매매기간은 얼마? 임대차 등은 0.4.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0.9 범위 내에서 뭐다? 0.9 범위 내에서 뭐다? 자, 그 다음에 양가림은 한도를 초과하면 다 무효라 그랬어요. 초과 분만. 부당이 def하라.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수 지급 시기도 중요해요. 자, 일단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언제요?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겁니다. 잔금 지급일. 자, 그 지문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수, 한도, 복합 건물 끝내봤죠? 그럼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계산. 중개보수 계산하러 갑니다. 자, 계산 공부할 건데, 계산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이제 다 알아. 칠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은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요율. 그럼 여기서 나온 걸 뭐라 그래? 산출액이란 말을 써요. 근데 한도액이 있으면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이 한도액은 어디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한도액은 주택에서 나올까, 상가에서 나올까, 토지도 다 나올까? 주택에서만 한도액이 나와요. 조례표에서만 나온다고, 조례표에서. 그러니까 상가나 토지는 산출액이 곧 중개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도액이라는 게 없어요.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산출액이 중개보수가 되는 거고, 이제 주택도 한도액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금액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문제가 제시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큰 거의 보수가 돼요? 작은 거? 그럼 여기 뭐가 적어요? 부등호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부등호 이렇게 되잖아요. 한도액이 적잖아요. 부등호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적은 거, 큰 거. 예, 그러니까 한도액이 보수가 되겠죠? 그러면 산출액하고 한도액 이렇게 됐으면? 산출액이 적으니까 부등호 이렇게 됐으니까. 산출액이 되고,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지. 아무거나. 산출액? 아무거나 해도 돼요. 같은데.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 비교해서 큰 거의 보수다, 작은 거? 작은 거. 대부분 큰 건데 이건 작은 거. 그러면 요율은 시도 조례나 협의해서 결정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걸 공부해야지. 매매는 뭐가 거래 대금이 돼요? 매매 대금이 되는 거지. 자, 교환은? 교환이라는 건 물건을 바꾼 거잖아요. 그럼 2억짜리하고 3억짜리 막 바꿀 수도 있어, 없어? 뭐가 기준이 돼? 3억. 큰 금액을 기준해서 계산해갖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차는, 보증금이 되는데 보통 월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70, 여기는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에요. 70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 월세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곱하기 10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3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5천 넘어섰어, 안 넘어서? 그럼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해? 70을 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2,700이 되겠죠? 2,700을 거래금액을 넣고 보수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0 곱하고 70 곱한 거 있잖아요. 주택임대차만 그럴까? 상가임대차 그럴까? 주택만 그래? 강력 주장하십니까? 여기는? 몰라. 시험 나올 수도 있는데. 다 그래, 다.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이 일단 100을 곱해서 5천 안 나오면 다시 계산 70 곱한 거야. 봐, 그거 문제 나오면 또 틀리잖아요. 그 문제 틀려고 그래요. 한 문장 모르는 것 나오면 틀려버려요. 임대차는 다 그래. 이해됐죠?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똑같이 100 곱하고 70 곱한다고 5천 계산 안 나오면. 이해됐어요? 이따 적으라 할 테니까 책방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알아야 되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매매와 동시에 이 물건 사가지고 바로 이 사람에게, 같은 사람에게 임대차를 내준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이사 안 갔죠? 소유권만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매수를 함과 동시에 바로 갑에게 임대를 내줬어요. 임대인, 임차인. 그럼 어차피 A라는 계공이 계약서 2개 썼거든요? 그럼 이때 매매 계약 보수만 받아요? 임대 다 받아? 매매만 받아? 왜? 세 가지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물건이 같아야 되죠? 당사자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지면 세 가지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쓰리동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 매매 보수만 적용돼요. 근데 이제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보다 이런 게 훨씬 많잖아요. 이 사람이 사가지고 제 3자에게 임대 내준 경우. 이런 경우가 훨씬 많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개공이 이걸 둘 다 중개했어요. 개공이. 그러면 이때는 매매 보수만 받는다? 매매 임대 다 받는다. 왜? 물건은 같은데 당사자가 달라지고 있죠. 기회도 같죠.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을로부터는 매매 보수도 받고 임대 보수 다 받아야 돼요. 이해됐죠? 이거 둘 다 계산 문제로 나와. 둘 다 시험이 자주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것인지 빨리 판단해서 이것은 매매만 계산하면 되고 이건 매매 임대 다 계산해가지고 을로부터는 다 받는다. 이거 공부해야 돼. 그럼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둘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둘 다 시험 자주 나와요. 계산 문제로.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또 우리가 알아둘 게 분양권 있잖아요. 분양권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총 분양가가 5억이다 가정을 해볼게요. 5억에 분양을 했는데 계약금이 한 10% 정도 되니까 5천. 그러면 중도금 한 1억 5천. 계산하기 편한 게 1억 5천을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프리미엄 누가 1억 얹어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파는 걸 개공이 중개했거든요. 그럼 개공이 보수 계산할 때 5억을 놓고 해야 돼요. 거래 금액을. 6억을 놓고 해야 돼요. 3억을 놓고 해야 돼요. 3억? 왜? 이 계약금하고 중도금 회사에 이미 납부한 금액. 그러면 이걸 이미 기자 써갖고 기납입금이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그러면 얼마가 돼요? 3억을,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그럼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 곱해서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거래 금액을 총 분양가에 5억으로 하면 초과 보수 걸려 들어가요? 6억은 당연히 걸려 들겠죠? 이건 법에 나온 게 아니에요. 판례에서 나온 거지.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과거에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개공들은 6억을 놓고 계산했어요. 가장 유리한 거 6억이잖아요. 그리고 보수산요. 딱 2배 되네, 2배. 그죠? 근데 이제 규정이 없으니까 유리한 쪽으로 6억을 놓고 계산했다고. 근데 이제 이게 법에는 규정이, 법으로 나왔으면 쓰겠어요, 이거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판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걸 알고 있으면 좋다. 자, 정리되고 있죠? 그럼 보수는 한쪽에서 받아요? 양쪽에서 받아? 각각 받습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4번 보수 계산 맨 밑에 44페이지. 보수 산정 기준인데 거래 금액에다 요율 나온 거에 산출해. 이때 2번에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법정 보수로 한다. 이 지문이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줄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줄이 이걸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5페이지 거래 금액 기준이 있어요. 매매는 매매 금액이 되고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거래 금액 큰 중개대상물. 동그라미 쳤어요? 전세는 전세이고 임대차는 보증금. 근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근데 합산한 보증금이 5천 미만 동원을. 이해가 아니에요. 70을 곱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적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다 그렇다고. 이 100곱하고 70곱한 건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다 100곱하고 70곱하는 거예요. 다 100곱하고 뭘 곱한다? 70. 다 100곱하고 뭘 곱한다? 다 100곱하고 뭘 곱한다? 100곱하고 70.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자, 그 다음에 분양권은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 거래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를 하면 동일 물건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동그라미, 동일 기회 동그라미. 자,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그럼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 자, 임대차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 이것도 틀려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나와 있어요.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각각 동그라미 4번. 보수는 각각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실비란 것은, 비용을 말하죠. 뭐, 교통비랄지, 숙박비, 등기부, 열람 비용, 발급 비용, 뭐 이런 비용들이 있어, 없어? 이걸 말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책을 바라보세요. 권리관계 확인 밑줄, 계약금 등의 반환채.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형 아까 배웠잖아요. 거기에 실비 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권리관계 등 확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에 계약책을 무관하게 받는다. 별도 동그라미. 자, 계약이 안 끝나도 실비는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교통비 들어가면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 그 다음에 2번이 자주 틀리는데 실비 부담자가 있어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부담자는 영수증 첨부 밑줄 이전 동그라미 영수를 첨부해서 이전 의뢰인에 받습니다. 이전 의뢰인 매도인 쪽에서. 그 다음에 계약금 반환 채무는 영수증 첨부 밑줄 긋고 취득 동그라미 취득 의뢰인에 받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 매도인 쪽에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필요한 실비는 취득. 둘로 나눠진 게 자주 틀려, 이게.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실비 범위와 기준. 자, 실비 범위 기준 시도조례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줄. 이것도 물건 소재재고 사무소 수익이 다르면 뭘 기준한다? 사무소. 그럼 아까 우리가 주택중개보수도 시도조례고 사무소 했죠? 이렇게 주택보수 한도하고 실비 한도가 똑같은 거예요. 조례고 시도조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세요. 왜?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교통비를 주택 보러 갈 때 더 받고 상가 보러 갈 때 덜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임대차 할 때 더 받고 매매할 때 덜 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 요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실비는 말 그대로 들어간 만큼 받는 거예요. 들어간 만큼.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 안 해도 받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그 보수까지 끝났어요. 자, 오늘은 4시간 할 거예요. 4시간. 네, 4시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지금 쉬었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갈게요. 휴식 갔습니다.